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4년 비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관한 25년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상장사는 금감원에서 그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고, 비상장사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그 중점 점검 항목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장사는 금감원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비상장사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위탁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보도를 하고 있고요. 매년 4가지 항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두 번째는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세 번째는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동, 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요. 각각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올해 초에, 24년 초에 건설계약과 관련된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모범 사례가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점검 항목은 그 후속 조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 우발부채를 올해 특히 좀 유의 깊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당부채, 우발부채 구분과 관련해서는 순서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바로 이해가 돼서요. 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의무 발생 사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냐, 예스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있냐, IFRS에서는 이 기준을 보통 50% 초과, 높음, 프라버블, 가능성이 있다, 50% 초과로 보고 있고, K갭에서는 매우 높음,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정확하게 50%인지 80%인지는 모르겠죠. 이게 어차피 추정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원이 유출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냐. 신뢰성 있게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면 예스. 그러면 충당부채를 인식해라.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근데 의무 발생 사건에 현재 의무가 없지만 잠재 의무가 있다. 예스, 있다면, 그러면 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봅니다. 자원의 유출 가능성. 이건 K나 I나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IFRS에서는 희박. K는 매우 낮은. 거의 희박하다. 리모트. 네. 그런 경우에는 노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자세가 잘 안 나오네요. 가뜩이나 악필인데 자리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재 의무가 없다면, 그러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공시 안 해도 된다. 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 신뢰성 있게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발부채를 공시하는 것도 뭐 순서도는 있지만 요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너무 리스크하죠. 예,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게든 이제 최선의 추정치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심에서 패소했다. 피고인데 그러면 충당부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게 비대칭적인 회계 처리이다 보니까 이게 우발자산 그러면 우리가 원고인데 1심에서 승소했다. 우발자산 인식할 수 있냐? 재무제표에 안 되죠. 그거는 인식을 못 합니다. 그 주석 공시만 우발자산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가 좀 남아있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도식화를 하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예.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무형자산 회계처리입니다. 무형자산, 예. 형태가 없는 자산이다 보니까, 예. 그 인식 요건이 까다롭죠. 한 번 더 있죠. 일반적인 자산의 인식 요건은 미래경제적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면 자산 요건은 인식하는데,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식별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자원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형자산 인식 요건은 따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개발비 같은 경우는 6가지 인식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냐. 두 번째는 기업이 그런 의도가 있는지. 세 번째, 능력이 있는지, 기업의 능력이 있는지. 네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는지, 유익 가능성이 있는지. 다섯 번째는 그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여섯 번째, 그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있는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ERP로 비용 집계, 구분 격리가 가능한지. 과제 코드별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요건이 충족해야지만 그 개발 단계로 보고 그 개발 단계에 대해서 개발비를 인식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제약 바이오 기업 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에서는 감독기관에서 타이트하게 아예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같은 경우는 인산 상산 이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상 이후, 제네릭 같은 경우는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 이후, 진단치약 같은 경우는 제품 검증 이후,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지침을 내렸었고, 이게 22년도에는 그 지침을 조금 완화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그 기업의 주요 회계 처리에 대한 지침이 나왔었고, 거기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임상 3상 이전이라도 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그게 있어야 그 이후 단계가 논의가 가능할 테니까요. 예. 개발비는 뜨거운 감자다, 어렵다, 회계 정책부터 잘 마련을 해야 된다. 6가지 요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속 측정, 무형자산, 영업권 같은 경우는 매년 또 손상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죠. 기준서에서. 그래서 그런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 측정도 이번에 좀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개발비, 영업권, 뭐 아니면 뭐 회원권 같은 경우, 골프 회원권 같은 게 있었다면 올해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수익 인식. 이것도 뜨거운 감자네요. 수익 인식 회계 처리 적정성입니다. 예, 본인 대리인, 뭐 총액 순액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다는 얘기인데요.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본인으로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저희 주요 지표로는 본인으로 볼 수 있는 주요 지표.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들은 보통 총액으로 매출을 좀 키우려는 그런 유인이 크죠.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 깊게 보겠다는 얘기고, 본인이 맞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메인이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를 일단 재무제표 표시 공시는 수익 비용을 다 총액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히려
총액으로 해야 될 것을 순액으로 하는 경우도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총액으로 회계 처리한 게 이슈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본인으로 볼 수 있는 주요 지표. 첫 번째는 기업이 그 해당 용역이나 재화의 주된 책임을 담당한다. 두 번째는 재고자산에 대해 기업이 재고자산 위험의 전반을 부담을 한다. 이 주요 지표 두 가지를 충족을 하면 본인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조 지표로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 결정 권한이 있는지, 또는 용역이나 재화에서 추가 가공을 하거나 용역에 대해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그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사양을 결정을 한다, 기업이. 그리고 재고의 자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리고 그 신용 위험을 부담한다. 지금 6가지 나왔나요? 하나 빠졌네요. 복수 공급자가 있을 때 기업이 그 공급자 선정의 재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6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러면 이제 보조 지표도 어느 정도 본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어렵죠. 사실 이 부분은 판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별도의 시간에 유상사급 회계 처리 등은 별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또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이제 그런 뭐 세금계산서의 간행이라든지 법적 그 형태보다 경제적 실질을 고려를 해야 되고 계약 조건들을 면밀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유상사급 회계 처리 관련해서는 이게 유상사급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기업이 그 재고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외주 가공업체의 그 재고 관리 위험을 좀 떠넘긴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기업에서 이 재고 관리까지 끌어안기에는 이게 별도의 엔터티잖아요. 별도 기업 외주 가공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 원가 시스템에서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사는 좀 일단 빼더라도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 재고에 대한 위험이 전반적으로 그 사급업체한테 넘어간 상황이라면 다른 요건들도 다 충족을 해야겠지만, 이 유상사급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수익 인식하는 것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실무적으로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3번째까지 왔네요. 4번째, 유동, 비유동 분류입니다. 이것도 이제 24년도에 그 재무제표 표시화 공시 기준서 IFRS 1001호가 개정이 돼서 이 비유동 부채의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기간 이후 뭐 12개월 이상 결제 조건을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있을 때, 그때 기존에는 그런 경우 이제 비유동 부채로 볼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약정이라든지 그 경제적 실질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경영진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보고기간 시점 그 기준으로 그런 요건들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주석 공시사항도 조금 더 구체화한 그런 기준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뭐 조기 상환권이 있다. 그게 1년 이내다. 12개월 이내면 유동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비유동으로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외법인들, 종속회사들에 대한 대여금, 차입금에 대해서도 장기 차입금,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그 1년 이내는 유동으로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담보 가치가 충분하고 계속 롤오버가 되는 그런 차입금에 대해서도 계약상 기간이 1년밖에 약정상 기간이 1년이라면 유동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놓치면 안 된다. 사실 유동 비유동 분류는 중점 점검 항목에 이렇게 자주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올해 기준서 개정도 있었고, 어쨌든 올해는 좀 더 쓸 필요가 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좀 힘든 그런 클라이언트에서 출장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친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부지런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잘 알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게을러지고 지쳐버리고 그런 것을 본인은 더 알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려면 스스로 어느 정도 본인을 좋아하려면 그렇게 부지런히 조금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 나태함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 본인을 계속 가꾸고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또 업무적으로 역량을 쌓아가든 그런 게 밑받침이 되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를 잘 관계를 잘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면 그러면 일도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골프 스윙도 하체가 바탕이 되면 스윙이 잘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들 본인, 나 자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초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개똥트 철학을 또 말씀드리네요. 이제 곧 그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예, 추석 연휴 풍성한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